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믿기지 않을 만큼 기막힌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네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처음이었어요. 저희 카페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단골 손님도 많고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도 많죠. 그 사람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삶이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헌데 그런 평범한 일상에 찾아온 작은 우연으로 상상조차 못했던 타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 저는 겉모습만으로 한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됐죠. 그럼 선한 얼굴 뒤에 감춰진 숨은 악의 소름 끼치는 실체를 알게 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카페 카운터 뒤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죠. 커피향이 가득한 그 공간은 제가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저만의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커피에 대한 열정만으로 소박한 간판을 내걸고 어설프게 영업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동네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됐네요. 그곳에서 저는 늘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단골 중에는 카페 가까이에 사는 저희 동서도 있었어요. 40대 후반의 동서는 늘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는 누가 봐도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라 저보다 손 아래였지만 여러 면에서 참 존경스럽더군요. 물론 양가 어머님들께도 정말 극진했고요. 제가 동서를 처음 만난 건 20년 전이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부모님 만나기 전에 형수님이 먼저 한번 만나주세요. 원래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소개한 사람이 바로 동서였는데 첫인상부터 참 좋더라고요. 수수한 차림에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깨끗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인사를 할 때도 대충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깊이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기 드물게 참 예의 바른 아가씨 같다며 남편과 제가 칭찬을 많이 했더랬어요. 결혼식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동서는 요란한 웨딩드레스보다 정갈한 한복을 입고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전통 혼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예전부터 꼭 한복 입고 전통 혼례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평소 양반집 교수 같은 동서의 이미지와 전통 혼례가 참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었죠. 실제로도 그날 동서는 한복과 그림처럼 잘 어울렸고 족두리 쓰고 수줍게 웃던 모습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동서는 잘 살라고 덕담하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형님한테 누가 안 되도록 열심히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때 저는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고부 갈등 못지않은 게 동서 간의 갈등이라면서 한숨 쉬는 모습을 많이 봐왔던 터라 저도 좀 긴장했거든요. 하지만 착하고 순종적인 동서를 맡게 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결혼 후에도 동서는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시부모님 댁에 들러 안부를 엽죽고 명절 때도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네요. 한 번도 핑계대고 몸을 사리거나 귀찮은 티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카페를 막 개업했을 때의 일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손님이 없어서 하루에 커피 10잔도 못 팔던 시절이었죠. 월세도 걱정이고 재료비도 부담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던 때였어요. 그때 동서가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아는 분들한테 카페 소개 좀 해볼게요. 아이, 그래주면 고맙지. 근데 억지로 오라고 하진 마.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 후로 매일같이 새로운 손님들이 왔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다니던 교회와 학부모 모임, 동네 주민 모임 같은 곳에 저희 카페를 열심히 홍보했더군요. 오는 손님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고 사장님이 친절하시다더니 진짜네요. 여기 가면 인생 커피 맛볼 수 있을 거라더니 정말 제가 가본 카페 중 최고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모두 동서의 추천을 받고 저희 카페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덕분에 석 달 만에 카페가 안정됐고 훗날 단골 손님 중 절반은 그때 동서가 소개해준 분들이었죠. 동서는 봉사활동에도 늘 진심이었습니다. 2년 전 동서가 교회 집사들을 따라 봉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의 일이에요. 형님, 저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 시작하려고 해요. 호스피스? 그거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계신 곳 아니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누군간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을 혼자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에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는 정말로 열심히 병원에 다니며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카페에 와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한참을 울다 가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찾아뵙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손 잡아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동서를 위로했습니다. 그분은 동서 덕분에 마지막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으셨을 거야. 정말 대단해, 동서. 난 그런 용기 못 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님. 제가 받은 게 더 많아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배워요. 그러면서 저에게 봉사활동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어요. 한 할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으로 손자 결혼식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동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동영상을 찍어 그 어르신께 보여드렸다는 얘기부터 그를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매일 신문과 책을 읽어드렸다는 이야기, 가족이 없는 환자분의 장례식에 참석해 상주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이야기, 들을 때마다 동서가 정말 천사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동서가 집안에 들어온 걸 다들 흐뭇해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동서의 선행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동서를 볼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동서는 부끄럽다며 얼굴을 붉혔어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은 아닌데,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작은 일인데 다들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집에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병원 갈 때 차로 모셔다 드리기도 했어요. 한 번도 대충 하지 않고 정말 자기 부모님처럼 성심을 다해 모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런 동서를 무척 칭찬하셨어요. 정수가, 너한테 그런 동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요즘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사람이야. 동서가 말썽 부리면 너도 힘들 수 있는데 알아서 잘하니 얼마나 좋아. 내가 다 마음이 놓인다니까. 그러게요, 엄마. 우리 시댁 식구들이랑 제가 복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 너도 동서한테 잘해야 한다.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럼요. 저도 동서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진심으로 동서가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네요. 그렇게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있을 때 동서가 저희 카페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게 보였죠. 시계를 보니 늘 오던 것처럼 점심시간이 막 지난 후였어요.
동서는 그때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인근 병원에서 활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봉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카페에 들르는 게 동서의 일상이었죠. 형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동서의 얼굴엔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자른 단발이었죠. 역시나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이었고 목에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그 모든 게 동서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흡족한 표정으로 그런 동서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어서와 동서, 오늘도 봉사 다녀오는 길이야? 제가 반갑게 맞이하자 동서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환자분들이 많이 피곤해하셔서 일찍 마무리했거든요. 동서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살짝 내쉬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느라 지친 모습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많이 힘들지. 매번 그렇게 몇 시간이나 책 읽는 것도 쉬운 게 아닐 텐데. 아니에요, 형님.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봉사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삶과 죽음 앞에서 담담하신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성숙해지는 것 같거든요. 동서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때까진 그렇게 보였다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동서는 여전히 좋은 며느리였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을 때도 동서가 앞장서서 병원을 알아보고 간병을 도맡아줘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네요. 나이 들면 게을러질 만도 한데 명절이나 제사 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빠릿빠릿하게 일도 잘했어요. 저는 피곤해 보이는 동서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형님, 늘 먹던 걸로 주세요. 아니다. 오늘은 시원한 걸로 주실 수 있을까요? 말을 많이 했더니 갑자기 시원한 게 땡기네요. 그래, 금방 만들어줄게. 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시작했어요. 커피 머신에서 나는 소리와 함께 진한 커피 향이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이에 동서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살짝 미소가 그려지는 게 반가운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것 같더군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게 있어 동서에게 물었죠. 동서, 혹시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 일요일이요? 글쎄요, 특별한 일정은 없는데. 왜요, 형님? 아니, 요 옆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대.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쓰인다고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일이니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나, 그래요? 그런 일엔 빠지면 안 되죠. 저도 갈게요. 전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서는 늘 그런 일엔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자회, 불우이웃 돕기 행사, 연말 기부 행사, 어디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이라면 동서가 함께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다들 칭찬이 자자했죠. 아이고, 저 집 둘째 며느리 나중에 정말 복받을 사람이야. 아이, 그럼 어디서 표창장 한번 안 주려나? 이번에 동사무소에 내가 추천 좀 해봐야겠어.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전 그런 동서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정성껏 만든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 자리로 다가갔어요. 그때까지도 동서는 여전히 핸드폰만 집중하고 있더군요. 동서, 여기 커피. 고마워요, 형님. 역시 이 동네에서 형님네 커피만큼 향이 좋은 카페는 또 없다니까요. 말만 들어도 기분 좋네. 어서 마셔. 동서는 싱긋 웃으며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역시 형님 커피가 맛도 최고예요. 병원 근처 카페들은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제가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평일 오후라 카페에는 저희 둘뿐이었거든요. 그런 곳은 아무래도 손님 회전이 빠르니까 정성을 덜 들이는 것 같더라. 그렇죠? 역시 정성이 들어가면 뭐든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동서가 요즘 봉사하는 병원 어떤 곳이야? 전에 말한 것 같은데 내가 깜빡했네. 버스로 2정거장 걸리는 대학병원 부속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거기서도 환자분들 말벗해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요. 동서의 목소리에서는 은근히 뿌듯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해. 솔직히 난 그런 곳은 무서워서 못 갈 것 같거든.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죽음이 가까운 분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배우는 게 많아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하루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참 교과서처럼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때 동서가 시계를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화장실 좀 다녀와서 얼른 가야겠어요. 좀 이따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 동서 요즘 바쁜 것 같네? 지난번에도 누구 만나러 간다고 하더니. 그 다른 봉사단체에서는 뭘 하는지 교류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이 아니라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하네. 그러다 동서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웃으며 대답한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동서가 앉았던 자리에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연달아 메시지가 오는 것 같더군요. 남의 핸드폰이니 처음엔 당연히 그냥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림음이 계속 울리자 혹시 급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핸드폰 화면을 슬쩍 봤어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다음에도 딱 거기까지만 보이더군요. 언뜻 봐도 봉사활동과 관련된 일인데 별로 급해 보이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온 동서가 다시 자리에 앉아 남은 커피를 마시더니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형님, 다음 주에 어머니 생신인 거 아시죠? 형님은 바쁘시니까 이번엔 제가 음식 준비해서 갈게요. 뭐?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동서도 살림하랴 봉사다니랴 바쁜데. 그냥 그날 아침에 일찍 봐서 같이 준비해.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하고 나물 몇 가지랑 찌개만 준비해서 갈게요.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마워 동서.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동서를 만났나 몰라. 제 말에 동서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음식 준비 누가 하면 어때요? 전 형님이 항상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 형님, 저 약속이 늦을 것 같아요. 이만 가볼게요. 그러더니 서둘러 카페를 나섰죠. 문이 닫히고 동서의 뒷모습이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착하다니까. 저런 동서 만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야. 근데 동서가 나가고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발신자를 보니 동서였죠? 근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형님 저예요. 제 폰 만지지 마세요. 밑도 끝도 없이 외치는 통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동서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동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폰이라니? 저기 제 핸드폰을 거기 두고 온 것 같아요 형님. 뭐? 동서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정신이 없어. 지금 동서가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 나한테 전화한 거잖아. 그러자 동서가 잠시 머뭇거리는 게 느껴지더니 뜻밖의 말이 돌아왔어요. 아니 이거 말고요. 다른 핸드폰이 하나 더 있거든요. 뭐? 동서 핸드폰이 2개라고? 네. 제가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랑 따로 연락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 잠깐만.
그때부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봉사로 바쁘다고 하지만 직장인도 아니고 가정주부가 핸드폰을 2개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 동서가 앉았던 자리를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의자 위에 핸드폰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기 전 동서가 열심히 들여다보던 핸드폰이 그것 같더군요. 저는 얼른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동서 여기 있네? 의자 위에 두고 갔어. 아, 다행이다. 전 어디서 잃어버렸나 했거든요. 형님, 제가 지금은 약속 때문에 벌써 택시를 탔거든요. 얼른 볼일 보고 이따 저녁에 찾으러 갈게요.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잘 보관해 둘게. 그때였어요. 동서의 목소리에서 뭔가 초조함이 느껴지는 것 같더군요. 형님, 근데 제 폰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동서는 평소와 다르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핸드폰에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뭐 당연히 안 만지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보겠어. 근데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래? 자꾸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네? 전 그저 농담처럼 건넨 말인데 동서는 또 펄쩍 뛰며 변명하려고 애쓰더군요. 아니 그게 개인적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형님이 실수로라도 보시면 창피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잖아요. 함부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동서의 목소리에서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아니, 이 간절함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느껴지는 기분이었죠. 농담이야, 농담. 내가 남의 핸드폰을 뭐하러 봐.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고 손도 안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볼일 다 보고 이따가 천천히 찾으러 와. 정말 약속하시는 거죠? 형님, 저 형님 믿을게요. 당연하지, 약속할게. 감사해요, 형님. 그러더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의자 위에 놓인 동서의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조금 전에 그 다급했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기분이었죠. 도대체 저기 뭐가 들어있길래 저 난리지? 나한테 뭔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게 있을까? 호기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서랍에 넣으려는 순간 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 만남 잊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서. 메시지는 거기서 잘렸습니다. 핸드폰이 잠겨 있어 더 이상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죠. 오늘 약속이 있다는 게 이건가? 근데 왜 아무도 모르게 오라는 거지? 너무 궁금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더 이상의 호기심은 자제하기로 하고 핸드폰을 카운터 서랍에 얌전히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내내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동서가 2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상한 일인데 그 다급한 목소리와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평소에는 그렇게 느긋하고 조용한 동서가 왜 소리까지 지르면서 다급하게 굴었지? 정말 단순히 개인적인 내용 때문일까? 결국 저는 몇몇 손님이 빠져나가고 매장이 텅 비게 되자 바로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동서의 2번째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은색 케이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핸드폰에 손대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약속을 끝내고 온다던 동서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함부로 핸드폰을 열어볼 수가 없어 고민이 되더군요. 그런데 그때 마치 저를 시험하기라도 하듯이 또다시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메시지 미리 보기가 보였죠. 내일 약속 장소는 변경해야겠어요. 주위 시선에 더 신경을. 메시지가 너무 길어 다 보이지 않고 화면이 꺼졌지만 제 의구심은 더욱 커졌어요. 주위 시선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봉사활동 때문에 만들었다는 핸드폰에서 왜 주위 시선을 신경 쓰라는 얘기가 오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였습니다. 동서의 핸드폰 화면이 다시 켜지더니 부르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전화가 왔는지 화면에 김 부장이라는 발신자 이름이 떴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곧이어 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더군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장소 확정, 내일 황금 모텔 5시. 혹시나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모텔? 아니, 봉사활동 다닌다는 사람이 왜 모텔에서 약속이 있어? 너무나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동서에게 뭔가 저와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었죠. 그러는 사이 또 몇 명의 손님들이 오가고 동네 단골들이 한 차례 다녀갔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방망이 질치고 있었습니다. 모텔이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설마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흘러갔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손님이 와도 로봇처럼 어색하게 인사하게 됐죠. 그러면서 눈길은 계속 동서의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을 때 드디어 동서가 문을 열고 카페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들어 다시 카운터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걸어오는 동서를 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죠. 동서 왔어? 핸드폰 여기 서랍에 있어.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을 꺼내서 건네주자 동서가 급하게 받아들고 화면을 확인했죠. 핸드폰을 확인하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더군요. 혹시라도 제가 메시지를 열어보진 않았을지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고개를 든 동서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에게 확인하듯 물었어요. 형님, 정말 핸드폰 안 보셨죠? 그런 동서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롭고 매섭게 빛났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뭐 어린애인가? 남의 핸드폰이나 궁금해하게? 근데 동서, 메시지가 엄청 많이 오던데? 소리가 계속 나서 신경이 좀 쓰이긴 하더라. 순간 동서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형님. 요즘 봉사 인원이 부족해서 연락이 좀 많이 와요. 서로 일정 조율하느라. 그래? 하긴 요즘 누가 동서처럼 만사 제쳐두고 봉사한다고 나서겠어. 참 대단해. 제가 추켜 세워주자 동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 아니에요. 봉사활동하다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 많아요. 재벌 사모님들도 허름한 옷차림으로 직접 와서 허드렛 일 하시더라고요. 잘 나가는 연예인도 버려진 강아지들 사는 곳에 와서 개똥도 치우고 그런다니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 다들 돕고 도움받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동서 덕에 나도 참 배우는 게 많아.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일부러 더 동서를 칭찬했습니다. 아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너무 부끄럽네요. 그럼 전 이젠 그만 가봐야겠어요. 저녁 준비가 너무 늦었네요. 그래, 얼른 가봐. 다행히 동서는 저를 전혀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에게 평소에 쓰는 것과 다른 핸드폰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과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다음날 아침 카페에 출근한 저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을 비교해본 끝에 적당한 곳을 선택했죠. 경력 20년, 전직 경찰 수사관 출신이라는 문구가 신뢰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게 문까지 닫고 득달같이 그 탐정 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만일 제가 예상하는 게 맞다면 그날 동서는 문자 메시지로 받은 모텔에 갈 것이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날 게 분명했죠. 그러니 그 순간을 이용해 뭔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섣불리 남편에게 털어놨다간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어 망설여졌네요.
그렇다고 제가 직접 나설 용기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게 탐정이었죠. 잠시 후 저는 시내 번화가에서 좀 떨어진 오래된 상가 건물로 들어섰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이라 그런지 더 비밀스러운 느낌이 들더군요. 3층에 도착해 탐정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 일어나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문의하신 분인가요? 제가 이 탐정사무소 소장 김민석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단 앉아서 말씀하시죠. 소파로 가며 주위를 둘러보니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벽에는 각종 자격증과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온갖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자리에 앉자 탐정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동서를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네, 뭐 어떤 의심이 드시는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는 걸로 봐선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긴 한데 글쎄 핸드폰을 2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메시지 내용이 전 그날 본 메시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죠. 의심하시는 게 당연하네요. 핸드폰을 2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 모텔에서의 약속도 전형적인 외도의 증거들이니. 네, 그래서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해서요. 오늘 5시에 모텔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현장 사진 찍어주실 수 있죠? 그럼요. 준비가 좀 필요하긴 한데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알게 되신 정보를 빠짐없이 알려주세요. 동서분의 기본 정보랑 평소 생활도요. 참, 사진도 한 장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네, 전업주부고 매주 2번씩 집에서 멀지 않은 대학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장에 나가보고 나머지 조사도 진행한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사건을 맡기는 비용이 적진 않았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모르면 몰랐지 이상한 점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든 동서가 숨긴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탐정에게 의뢰를 맡긴 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중간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탐정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그 모텔에서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김 소장의 말을 기다렸어요. 어떤 대단한 진실을 들어도 놀라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이어진 말에 그만 맥이 탁 풀려버리고 말았죠. 동서원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장소를 한 번 더 바꾼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장소를 또요? 어이는 없었지만 한 가진 분명해졌어요. 그렇게 장소를 고심해서 여러 번 바꿀 만큼 대단히 숨기고 싶은 만남이었던 거죠. 네, 저희가 약속 시간 2시간 전부터 정오까지 거기서 기다렸지만 동서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거 알아낸 건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모텔에선 못 만났지만 다음날부터 동서분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추적했습니다. 동서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맞더군요. 실제로 매주 2번씩 가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그럼 제가 괜한 의심을... 근데 그때 노트북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김 소장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더군요. 네? 그게 무슨... 이 사진을 좀 보세요. 노트북 속에는 동서가 병원 복도에서 한 할머니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봉사활동 중인 모습인 것 같은데 별로 이상해 보이는 건 없는데요. 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세요. 다음 사진은 동서가 그 할머니의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과
병원 밖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과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죠. 이게 뭐죠? 계속 보시죠. 세 번째 사진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동서가 어떤 허름한 창고 앞에서 커다란 상자들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상자에는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동서 옆에는 수상해 보이는 남자들이 서 있었죠. 저는 미간에 주름을 만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저긴 어디고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건 불법 약품 거래로 보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김 소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어머나, 불법 약품이요? 네, 상자에 쓰인 한자 보이시죠? 중국에서 밀수입한 가짜 건강식품이나 약품을 암 환자들한테 파는 조직들이 있어요. 동서분이 그런 일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착실한 줄 알았던 동서의 불륜을 의심하며 시작된 조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김 소장이 눈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증거가 부족합니다. 일주일만 더 조사해보면 뭔가 더 확실한 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또 길고 답답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 소장의 표정이 더 확신에 차 있더군요. 책상에도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서분이 하는 일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김 소장을 바라보자 곧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동서가 환자 가족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선 더 이상 방법 없다고 하죠.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드님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분이 계셨는데 어떤 약을 드시고 기적처럼 나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정말요? 근데 왜 병원에서는... 양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약이에요. 중국 황실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밀 제조법으로 만든 약이거든요. 수천 년의 역사에 한방 비법이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어머나, 그런 약이 정말 있다면 혹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워낙에 구하기 어려운 약이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비싸서... 비싸다면 얼마나...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은 것 같아요. 사실 고가라서 더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한 석 달은 먹어야 한다고 한 것 같던데. 네? 그럼 6천만 원... 비용을 들은 상대가 망설이는 것 같아 보이자 동서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직접 보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 죽어가던 분이 그 약을 드시고는 정말 몇 달 만에 멀쩡해져서 호스피스 병동을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생명이 달린 일인데 솔직히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뭐 2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나을 수만 있다면. 맞아요. 솔직히 지금 아드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시긴 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기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동서는 특유의 그 무게감 있고 진심이 담긴 듯한 목소리로 궁지에 몰린 환자의 보호자를 유혹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나 진실해 보여서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제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숨을 몰아쉬자 김 소장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건 동서분이 작성한 범죄 대상 목표의 명단인 것 같습니다. 뒤를 밟다가 식당에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찍어온 겁니다.
범죄 대상을 미리 몰색했다는 건가요? 네.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제법 재력이 있는 환자와 그 가족, 또 주변에서 들은 암 환자들도 노린 것 같습니다. 명단에는 환자들의 이름, 나이, 병명은 물론이고 재산 상황, 가족 관계, 심지어 공약 포인트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어요. 김성희 72세, 폐암 말기, 아파트 2채 보유, 아들 대기업 임원, 효도 강조. 이윤식 65세, 간암, 현금 5억 이상, 독실한 기독교인, 기도와 믿음 강조. 최명식 59세, 최장암, 건물주, 막내딸의 죄책감 자극. 분노가 치밀어 올라 또 말문이 막혔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뺏으려고 하다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서와 함께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당의 정체가 참 기가 막혔거든요. 동서부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약품을 관리하는 남자들 외에도 훨씬 많은 인원이 배후에 있더군요. 헌데 김 소장이 조사한 동서의 공범 중에 익숙한 이름이 몇 명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이름을 보고 또 봤어요. 아니 이 사람은 동서랑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분도 조직원이에요. 주로 교회 신자 중에서 암 환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인데. 네, 그래서 더 황당하더라고요. 다들 겉으로는 누구보다 선한 사람인 척하는 인간들이죠. 김 소장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저에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는 약은 중국에서 킬로그램당 5만 원에 들여온 가짜예요. 밀가루에 한약재 가루를 섞고 색소를 넣은 거죠. 원가로 치면 한 봉지에 3,000원도 안 돼요. 그걸 2천만 원에... 보통 한 달치라고 하면서 30봉지를 주는데 원가는 10만 원도 안 되는 걸 2천만 원에 파는 거죠. 거기다 이 약을 만드는 환경의 위생 상태나 유통 과정도 아주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걸 몸도 안 좋은 환자들이 그대로 먹는다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저는 놀라움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세상에, 봉사자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정말 양심이랑은 손톱만큼도 없는 인간들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더 악랄한 건 이 약을 판매하기 전에 각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각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약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복용한다는 걸 인정하게 하고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거죠. 각서를 써야지만 약을 제공해준다고 해서 급한 사람들이 직접 각서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 만약 거래 사실이 발각되면 구매자 측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협박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신고를 못하게 손을 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악질도 그런 악질이 없잖아요. 온 동네에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소름 끼치는 짓을... 제가 피해자 몇 명을 만나서 그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증언을 모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음이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소장이 직접 발품을 팔아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수사 능력과 행동력이었어요. 김 소장은 어두운 얼굴로 자신이 녹음해온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약만 믿고 병원 치료를 중단했어요. 근데 결국 3개월 만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 여자는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살았을 거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가 더 말렸어야 하는 건데 솔직히 그땐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 뒤로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죠.
저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1억이 넘는 돈을 냈어요. 치료가 잘 된 후에도 3개월 정도 더 먹어주면 재발하지 않을 거라면서 6개월치를 사라고 했죠. 결국 그 약을 드신 지 한 달도 못 돼서 돌아가셨어요. 집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에 희망을 걸었어요. 천사 같은 봉사자분이 어렵게 알아봐 주신 거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을 놔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아내가 정말 필사적이었거든요. 근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울먹였고 그 목소리를 듣고 있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동서는 그 착해 보이는 얼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 버린 걸까요? 저는 주먹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이 자료로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 인간들은 지금도 계속 더 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합니다. 얼마나 경험이 많은 조직인지 치밀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모든 계약서에 건강보조식품, 효과 개인차, 또 환불 불가 이런 문구를 넣어서 문제 삼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럼 이대로 그냥 모른 척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그럴 순 없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현장을 잡든가 내부 고발자를 확보하든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알아보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 확실하게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다시 2주가 흘러 김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 확보했습니다. 저는 득달같이 사무소로 달려갔죠. 늘 감정을 잘 절제하던 김 소장 역시 그날은 흥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내부 고발자가 준 자료를 확보했어요. 그 조직에서 발을 빼려던 사람인데 협박을 받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 소장이 보여준 자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조직 전체의 매출 장부였는데 월 매출이 50억이 넘더라고요. 수익의 30%를 조직 상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동서분과 그 일당들은 중간 간부급이더군요. 네? 간부요? 전 동서가 그 일에 깊게 관여하진 않고 그냥 돈 좀 벌 욕심에 몇 번 따라다녔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와 그 공범들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의 간절함과 아픔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길로 저와 김 소장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김 소장 역시 경찰 출신으로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치를 떨더군요. 저희의 제보를 받은 경찰도 입을 떡 벌리며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들이네요. 저희도 이런 조직을 추적하고는 있었지만 워낙 전국적으로 형성된 조직이 많아서 조사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 즉시 수사팀 꾸려야겠습니다. 그러더니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냈죠. 저는 손에 땀을 쥐며 그런 상황을 지켜봤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동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여전히 천사인 척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않을까 열심히 관찰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경찰이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당의 약품 보관 창고도 급습하고 동서의 집에도 경찰이 들이닥쳐 연행해 갔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시동생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동서가 잠옷 차림으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결백을 주장했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다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주위 사람들 증언 한번 들어보세요. 전 정말 억울하다고요. 물론 저희 시동생도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펄쩍 뛴 모양이었죠. 하지만 수사 결과가 밝혀지자 절망했어요. 완벽하게 자신을 속여온 동서에 대한 놀라움과 배신감에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동서와 그 공범들의 비밀 창고에서는 가짜 약품 1000박스, 현금 8억 원, 위조 진단서, 피해자 명단, 그리고 조직 회계 장부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놀라운 건 그 일당들 중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까지 포함돼 있었답니다. 힘든 마음을 치료받고 편안한 마지막을 위해 입원한 환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동서가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뻔뻔해 보였습니다. 먼저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말기암 환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가짜 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호스피스 병동의 봉사자와 직원으로 일하며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간절함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증인 신문도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피해자 유족들이었어요.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먼저 치료제를 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살던 집 전세금도 빼고 퇴직금까지 정산받아서 돈을 보냈어요. 엄마를 친엄마처럼 극진히 돌봐주는 봉사자가 권하는 일이라 혹시나는 기대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 봉사자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돌보던 말기암 환자가 기적처럼 살아나는 걸 봤다고.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잠까지 설치면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치료제를 먹은 딸이 한 달 만에 떠났습니다. 원래 병원에서 6개월은 살 수 있다고 했었는데. 증인들은 하나같이 저희 동서에게 속아 돈을 날리고 상처받았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동서는 미안해하지 않고 더 일찍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며 환자와 가족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일이 잘못된 거라고 유족들에게 죄책감까지 심어줬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증인은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처음에 봉사를 시작하면 환자와 그 가족의 상황부터 파악하라고 교육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종교는 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들라고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이 곧 돈이라고 했습니다. 증언을 듣던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런 악마들 사형시켜야 해! 저런 인간들은 감옥에서 세금으로 밥 먹이는 것도 아까워! 이어지는 분노의 목소리에 재판장이 여러 번 정석을 요구해야 했죠.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 차례가 왔지만 동서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속은 겁니다. 집사님과 자원봉사센터 팀장님이 정말 환자들을 돕는 일이라고 하기에 그걸 믿은 것뿐이라고요. 우리는 단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파는 거라고 했어요. 검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묻더군요. 희망이요? 네. 어차피 죽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도 준 거예요. 아시잖아요. 병도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 비타민제를 먹으면서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면 몸에서 그렇게 반응한다는 말도 못 들어보셨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써봤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고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고요. 다 그 사람들이 원해서 산 겁니다. 전 강요한 적 없어요.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집사는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간호사는 정말 좋은 약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죠. 하지만 곧이어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그 일당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겁니다. 오늘 대박, 한 방에 6천 땡겼음. 나도 3천 성공. 역시 여기가 황금어장이네. 각서 꼭 받는 거 잊지들 말자고. 이런 메시지들을 수도 없이 주고받았더군요. 그 후로 몇 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서는 사기죄로 5년, 나머지 일당들도 그 범죄의 무게에 따라 각각 7년에서 3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죠.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가면서 동서가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날 판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가족들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나 혼자 좋자고 그랬겠어? 다 가족들 위해서 그런 거야. 가족! 아니, 무덤을 판 건 바로 동서 자신이야. 선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여서 번 돈으로 가족들이 행복했을 것 같아? 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정말 기적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정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동서가 뭘 잘못했는진 동서 스스로가 가장 잘 알잖아. 그렇게 동서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동안 제가 보아온 동서가 맞는 건지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모든 일을 알게 된 시동생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형수님, 전 20년 동안 누구랑 산 걸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그렇게 번 돈을 도박이랑 주식으로 날렸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번 돈으로 일당들과 어울려 다니며 도박과 주식을 일삼았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절망했고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조카들과 저희 시댁 식구들 역시 한동안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죠.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동서에 대한 배신감,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동서는 감옥에 가고 저희 가족들은 슬픔으로 힘들어했지만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뉴스를 보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맞아요. 동서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어디에나 존재할 겁니다. 착한 얼굴로 다가와 피해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영혼을 상처 입히는 악마들 말이죠. 그러니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저희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인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숭고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합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소수의 악인들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선한 사람들이 의심받지 않고 고귀한 마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조심스럽게 꿈꿔봅니다. 오늘 숨기고 싶던 가족사를 밝히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왠지 그 어떤 날보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의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길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